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혼자 사는 할머니입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아들 하나 키우면서 갖은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제 아들이 그만 10년 전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고 슬퍼서 가슴이 꾹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제 삶은 왜 이리도 기구할까요? 가끔씩은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직업은 없고요. 제 소유로 된 조그만 빌라 한 채를 관리하고 청소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빌라도 사실은 죽은 제 아들이 마련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가 막히고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말솜씨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바닷가 어촌 마을에서 딸만 5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선장 밑에서 배를 타셨고 어머니는 물질을 하면서 저희 5딸을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저희들을 키우시던 부모님은 안 먹고 안 입고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작은 배를 한 척 샀습니다. 그때 제 큰언니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정에 들어가 일을 할 때였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돈도 빌리고 제 언니의 도움도 받아 배를 사신 것이었습니다. 배가 생기고 선장이 되신 아버지는 더 억척스럽게 고기잡이를 하셨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까맣게 탄 얼굴만 기억이 나요. 어머니 역시 물질을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가셨습니다. 두 분은 항상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셨어요. 새벽에 고기 잡으러 나가시고 육지에 돌아오시면 잡은 고기를 공판장에 가지고 나가 직접 손질해서 파셨어요. 그 후에도 집에서 다음날 고기 잡을 준비를 하시고 찢어진 그물 수선하시고 조금도 쉴 틈 없이 일만 하셨습니다. 어불한 그렇게 바쁜 일이었어요. 그러나 애들이 5이나 되다 보니 집안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바닷가에 있는 작은 슬레이트 지붕집이었어요. 둘째 언니는 그것이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우리도 읍내 가서 살면 안 되냐고, 아버지는 왜 고기 잡는 어부냐고, 둘째 언니는 부모님이 슈퍼 주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도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언니의 친구가 읍내에서 슈퍼를 하는데 매일 과자를 하나를 학교에 가져가서 제가 좋아하는 애들에게만 나눠주면서 생색을 낸다는 것이었어요. 언니는 어린 마음에 그게 부러웠나 봐요. 숙자야, 너 이런 과자 못 먹어봤지? 너는 읍내 살지도 않고 우리 슈퍼까지 걸어서 오지도 못하잖아. 그래, 하지만 우리 집에서 매일 생선 먹어. 너네는 생선 못 먹잖아. 야, 비리기만 하고 맛도 없는 생선 뭐하러 먹냐? 우리 맨날 돼지고기 찌개 먹어. 너네 집은 먹을 게 없어서 맨날 생선 먹는 거야, 이 바보야. 지금은 언니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지만 그때는 제 언니가 너무나 한심해 보였어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언니는 가난한 집도 우리 부모님도 모두 싫고 지긋지긋하다고 푸념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가셨다가 풍랑에 휩쓸려 사고를 당하셨어요. 아버지는 바다에 휩쓸려 가서 시신도 찾지 못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어떻게 지나가던 어선에 구조가 되셨는데 뇌사 상태로 몇 달간 버티시다 그만 운명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둘째 언니는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딸 5 자매들은 부모님이 졸지에 돌아가신 후 첫째 언니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첫째 언니는 저희에겐 부모였고 보호자였어요. 몇 년 전에 노안으로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부모님의 얼굴보다 언니의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첫째 언니는 공장에서 야근을 해가며 우리 자매들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20살 간 넘은 첫째 언니 혼자 어린 동생들을 모두 돌보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에 살던 이모 2분이 오셔서 제 밑으로 동생 2을 맡아서 키워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모들은 동생들을 데리러 저희 집에 오셨는데요. 집안 꼴이 엉망이라며 혀를 찢찢 차셨어요.
언니가 없으니까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구나. 영자야, 너라도 청소 좀 하고 네 큰언니 올 때까지 밥이라도 하고 있어. 네 동생들은 이 이모가 데려갈게. 이모, 제 동생들 데려가서 구박하거나 하는 거 아니죠? 그 집에서 사촌들하고 똑같이 먹이고 입혀주세요. 안 그러면 저 동생들 다시 데려올 거예요.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우리 집 형편도 좋지 않지만 이 이모가 우리 언니 봐가지고 조카들 먹여 살리려고 데려가는 거야. 네가 우리 심정을 알기나 하니? 이모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가 초등학생이 된 넷째와 유치원에 다니던 다섯째를 각각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동생들을 다시 못 볼까봐 너무 무섭고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언니가 집에 오자마자 울면서 언니한테 매달렸어요. 동생들을 저렇게 보내야만 하냐면서요. 큰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더 있었으면 넷째랑 우리 막내 이모 집으로 보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 언니를 원망해. 이모들은 고마우신 분들인 거야. 그러면서 언니는 저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세 자매는 그 후로 똘똘 뭉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우유 배달이며 신문 배달 등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모님도 안 계시니 저 역시 고등학교만 나와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서빙이나 반찬 만들기, 남의 집 가정부 노릇까지 해봤습니다. 둘째 언니는 그래도 공부를 잘했기에 첫째 언니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둘째 동생만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모들은 누구도 둘째 언니의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언니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첫째 언니는 공장에서 주 야간으로 2교대로 일했고 둘째 언니도 첫째 언니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첫째 언니는 둘째 언니에게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라면서 일하던 공장 부설 산업체 학교를 권했어요. 둘째 언니는 큰언니의 충고를 받아들여 주간에만 일을 하고 야간에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둘째 언니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비록 야간 대학이었지만 과에서 수석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간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바로 모셔가는 게 아니었어요. 언니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부모님이 다 있었습니다. 일도 할 필요 없이 그저 대학 가서 공부만 했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둘째 언니는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째 언니의 말도 안 듣고 점점 질 나쁜 동네 오빠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언니는 어르고 달래도 보고 때로는 혼내보기도 했지만 한번 엇나가기 시작한 둘째 언니를 말릴 수는 없었어요. 둘째 언니는 공장도 그만두고 다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깟 공장서 매일 죽어라 야근해봤자 부자가 되긴 글렀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둘째 언니에게 화가 난 첫째 언니는 둘째 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언니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너 이러려고 대학 졸업했어? 지금 네 꼴을 봐. 공장 다니던 때보다 더 망가졌어. 네 마음대로 살 거면 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신 돌아오지 마. 그래, 나도 바라던 바야. 나라고 뭐 마음이 편하는 줄 알아? 바보 같은 언니 때문에 괜히 대학 등록금도 낭비하고 내 노력도 무시당한 채로 어떻게 살아. 나도 이딴 집 구성에서 언니랑 같이 살 생각 없어. 저는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언니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그저 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쩌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나.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만 했어요. 이때만큼은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밤새 큰 소리가 오가고 나더니 다음날부터 둘째 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첫째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둘째 언니 어디 갔어? 설마 정말 집 나가라고 한 거야? 둘째 얘기는 이제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 싫은 소리 좀 했다고 가출해버리는 애는 나도 이제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해. 너도 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첫째 언니의 서슬퍼런 눈빛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둘째 언니는 아주 나중에서야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 나가서 갖은 고생을 다 하고 겨우 50이 다 돼서야 저희 자매들과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뭐라고 살았느냐고 물어보니 다방에서 일하다가 그쪽에서 아가씨들 관리해주는 형부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부 직장 따라 부산으로 가서 갖은 고생하며 아들 둘을 낳아 키웠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째 언니가 저보다 더 기구한 삶을 살았네요. 형부란 사람은 술만 마시면 둘째 언니를 때렸고 애들에게도 손을 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둘째 언니는 애들을 아빠 없는 애로 만들기 싫어 참고 또 참았대요. 저 같으면 절대 못 그랬을 것 같은데요. 언니는 그러다가 자궁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형부와는 갈라서고 저희 자매들을 수소문에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둘째 언니가 집을 나간 이후 첫째 언니는 이모들에게서 동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큰 이모는 순순히 넷째 동생을 내주었지만 작은 이모는 막내 동생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역시 이모 집이 더 좋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가서 살자는 첫째 언니와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섯째는 중학생이었어요. 언니와 제가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바닷가에 그 슬레이트 집을 떠나 포항 시내에 들어가 달새방에 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언니, 난 안 가. 이모네 집이 더 편해. 난 이제 여기 딸이야. 언니 동생이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정말 진심이야? 아무리 이모 집이 좋아도 그렇지. 너 그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고 싶어? 그래. 지금 둘째 언니도 집 나가고 없는데 너까지 큰언니 속 썩이지 말고 가자. 응? 작은 이모는 그냥 막내는 포기하고 너희들끼리 잘 살라면서 저와 첫째 언니를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이모 집에 가서 동생을 설득했어요. 그 집에서 패기치지 말고 같이 살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그게 둘째 언니를 내쫓고 미안한 마음에 큰언니가 고집을 부리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를 말릴 힘이 없었어요. 언니는 결국 막내 동생까지 데리고 와서 방 2칸짜리 좁은 월세방에서 총 4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2명씩 방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큰언니와 제가 돈을 벌어 동생들을 부양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큰언니는 할 수 없이 고향에서 부자로 소문났던 집안에 선이 들어와 25에 억지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언니의 시댁에서는 동생들을 독립시킬 때까지 언니에게 공장을 다녀도 된다고 했어요. 그 대신 집안일도 빠지지 않게 하라고 했죠. 저는 언니가 결혼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돈에 팔려가는 것 같은 결혼이었거든요. 형부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가 좀 불편했어요. 언니는 그런 형부의 수발까지 다 들면서 평생을 살아야 했죠. 언니 시댁에서는 형부가 어차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가난한 언니에게 결혼의 대가로 돈을 제시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부잣집 며느리가 되자 저희들은 최소한 밥 굶고 월세가 밀리는 일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철없는 동생들은 부자 형부가 생겼다며 좋아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대가로 언니가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았거든요. 언니가 그 집에서 고생하고 공장 다니는 월급은 다 동생들을 위해서 쓴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라도 언니의 짐이 되지 않게 독립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저는 큰언니를 찾아가 제 속내를 다 이야기했어요. 언니, 나 이 시골 바닥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 나 서울로 갈게. 서울에서 내가 혼자 힘으로 살아볼 거야. 말리지 마.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둘째에 이어 영자 너까지 이럴 거니? 우리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다 같이 잘 살지. 어? 네가 없으면 아직 어린 동생들은 어떻게 할 거야? 언니는 동생들을 생각하라면서 저를 만류했어요. 하지만 제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넷째도 이미 고등학교 졸업반이고 막내 동생도 고1이니 첫째 언니만 조금 신경 써주면 그 애들도 충분히 자기들끼리 살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저의 굳은 얼굴을 보던 첫째 언니는 눈물을 찍어내며 끝내는 저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결심을 무너뜨릴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였을 거예요. 저는 그 길로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남의 집 가정부에 식당 설거지, 참모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안 입고 안 먹는다고 해도 서울의 물가가 너무 비싸서 돈은 좀처럼 모이지 않았어요. 월세방 값만 해도 포항의 2배가 되니까요. 결국 저는 월세를 포기하고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시원 옆방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넉넉한 형편이 아닌 집에서 태어나 저와 비슷하게 고생을 하며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팍팍한 서울 생활을 하며 저와 남편은 자연스레 가까워졌어요. 서로 남는 음식을 나누다가 같은 방에서 밥을 먹게 됐고 결국 고시원을 나와 둘이서 방을 얻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골에 홀어머니가 계시다고 했어요. 하지만 면목이 없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모아둔 돈을 훔쳐 서울로 달아났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그런 짓을 했느냐면서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집도 싫고 나만 바라보고 사는 어머니도 숨이 막히도록 싫었어. 그래서 100만 원이 든 통장을 들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온 거야.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러나 서울에 올라와서 남편은 그 돈을 사기당해 버렸다는 겁니다. 서울에 오라고 한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 다단계를 했던 거였어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던 그 형의 꿰매 빠져 남편은 100만 원을 모두 형한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돈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겁니다. 그 후로 남편은 건설 현장 노가다꾼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이 사람도 저와 비슷하게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당장 돈이 없으니 식은 못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라도 하고 살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먼저 말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본인의 처지에 그럴 수가 없었다고요.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 저는 금방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새 식구가 되어 조그만 부엌만 딸린 월세방에 살았지만 저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전국의 건설 현장을 쫓아다니며 노가다 일을 했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가장이 되니 남편은 책임감이 생긴다면서 어디든 일이 있는 곳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단칸방을 벗어나 방 2개 있는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갔어요.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아파트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후 남편의 장례식에서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잡아먹는 재수없는 년이라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보같이 한마디 대꾸를 못했어요. 미친 듯이 울기만 했습니다. 제 아들도 겁에 질려 시어머니 눈을 슬슬 피했습니다. 그 애가 우리 아들이 남긴 핏줄인 게야? 이리 내라.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네 년은 올 필요 없어. 내 아들 죽게 만든 년하고는 말도 섞기 싫다. 안 돼요, 어머니. 이 애만은 제 아들이에요. 제발 뺏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끝까지 아들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하늘 아래 저에게 남은 하나뿐인 혈육인걸요.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다가 남편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시골에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이미 죽은 아들 다시는 보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때 저는 10년 만에 큰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니는 놀라서 서울로 달려와 남편의 장례식을 도와주었습니다. 큰언니는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와 아들도 같이 키우자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에게도 면목이 없고
이제껏 연락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무슨 염치로 다시 포항에 내려가겠어요. 남편은 산재가 인정되어 회사에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은 저와 제 아들이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이는 점점 커가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저는 제 아들에게만은 가난함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가 하고 싶다는 공부나 먹이고 입히는 데 드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바른 인성을 갖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편모 슬아인데도 엇나가지 않고 엄마를 생각하는 효심 깊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자라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남편의 몫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요.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지 않도록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저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아들이 오래오래 저와 같이 살 줄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들은 30이 된 어느 날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소개를 시켜주더군요. 저는 그렇게 예비 며느리란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애는 처음 봤을 때는 아주 얌전하고 조용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데려온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도 제 앞에서 며느리에 대한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았어요. 어머니, 어때요? 제 여자친구지만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세요. 제가 외동아들이라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도 싫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 그랬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살지 않아도 돼. 불편할 건데 그냥 멀지 않은 곳에 살아도 상관없다. 너희들만 행복하면 이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제가 모실게요. 이 사람에게 어머니 이야기 듣고 저 많이 울었어요. 이제껏 고생해서 지훈씨 키워주셨는데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손살에 치며 너희 친정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자기 친정 부모님도 찬성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사돈들 같지 않게 친정 부모님들도 너그러운 분들이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며느리 잘 얻었다고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자랑할 만큼 기뻤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를 만나 상견례를 할 때에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점잖은 사돈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말이죠. 바깥서도는 퇴임한 공무원이라고 했고 안사도는 강남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에서 식당을 크게 운영한다고 하지 뭐예요. 며느리는 집안도 재산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집안에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 아들 같은 평범한 아이를 사위로 맡겠다고 했는지 저는 좀 의아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행운이 믿어지지 않아 사돈들에게 몇 번씩 되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정말 제 아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 결혼을 시키는 것이냐고요. 사돈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돈들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감격해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그렇게 제 아들의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저는 없는 살림에도 아들의 결혼만큼은 성대하게 잘 치러주고 싶었어요. 포항에 있는 자매들도 부르고 말이에요. 둘째 언니는 그때 부산에 살아서 없었지만 큰언니랑 동생들이 모두 와서 제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참 예쁘고 참하다고 저희 동생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영자야, 네 사돈들이랑 며느리 말이야.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지 않니? 친자식이라기엔 많이 다르다. 너 이 결혼 잘 알아보고 하는 거 맞지? 다른 게 뭐가 어때서 부모랑 무조건 판박이인 딸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언니 신경 과민이야. 그때 큰언니가 했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 방심을 했었나 봐요. 며느리와 며느리의 집안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너무나도 후회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 아들은 결혼을 했고 저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리를 해서 며느리와 함께 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최소한 방 3개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30평대 전셋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의 직장 근처에 있는 곳으로요. 아들 내외와 같이 산 지 5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에게 임신 소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훈이도 외동아들인데 5년이 지나도록 손주 소식이 없으니 조금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며느리를 불러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얘야, 아가,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잠시 이리 좀 와보렴.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너네들 피임 같은 거 하니? 아, 그거요? 저는 피임 안 하고 있는데 오빠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며느리 네가 아직 애가 안 들어서잖니. 너희들 산부인과 한번 가보는 거 어때? 혹시 창피해서 그런 거면 이 시임이랑 같이 가면 어떨까? 전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화가 나서 저한테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정말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저한테 아기를 가지라 마라 잔소리를 하시는데요. 저는 아기 낳고 키우는 거 싫어요. 그러면 오빠 사랑을 태어난 아기랑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논리는 참 어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뺏기기 싫어서 아기를 낳지 않겠다니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본 결과가 이렇게 큰 후폭풍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손주에 대한 소리를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했다가 며느리와 영원히 등을 지게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날 무작정 퇴근한 아들의 손을 끌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저를 오자마자 부르시는 건데요? 내가 오늘 며느리랑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애를 낳기 싫다고 아주 강경하게 말을 하더라고. 너 뭐 짚히는 것이라도 있니? 아니, 너도 외아들인데 며느리가 계속 저렇게 애를 못 낳겠다고 하면 내가 걱정이 돼서 말이지. 그래도 이 집안의 대는 이어야 되잖아. 아들은 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냥 얼버무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며느리가 한 말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분명히 제 아들이 피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며느리에게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착한 양의 탈을 쓰고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제 머릿속을 스물스물 채워갔습니다. 며느리가 의심스러웠던 상황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하고 5년 동안에 친정집에 한 번도 가질 않았어요. 결혼한 당일 이후로 저 역시 사돈 내외들을 본 적이 없었고요. 원래 사돈집과 뒷가는 멀어야 한다고 하는 옛말이 있다 보니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딸이 보고 싶다고 친정에서 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결혼 후 친정엄마와 연락을 하거나 친정에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상한 생각이 들어 며느리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그 애가 또 화를 내거나 거짓말을 하면 어쩌나 싶어 섣불리 물어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속의 의심만 눈덩이처럼 커져가던 어느 날 며느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좀 다녀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배웅하고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들을 다 닦고 아들과 며느리가 쓰는 안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화장대 위에 흰 종이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그 종이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종이는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의료 영수증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며느리가 팔에 임플란온을 심어놓았다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자기 스스로 피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4, 5년이 지나면 다시 시술을 해야 하거든요. 그날 며느리가 간 병원도 바로 산부인과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리털이 쭈뼛 설 정도로 섬뜩했어요. 제가 의심만 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오기 전에 제가 본 이 경악할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해서였어요. 아들은 바쁜 건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밖에서 만나자고요. 며느리 몰래 아들과 그 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집으로 돌아와 시치미를 떼고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감기 몸살이 걸린 것 같아서 좀 쉬다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다. 몸도 안 좋을 텐데 쉬어라. 저녁은 그냥 내가 준비하마. 며느리는 입속으로 모라모라 웅얼웅얼 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누워서 자는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조용해지자 저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밤까지 깨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말이에요. 며느리는 시술을 하고 와서 고단했던 건지 푹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 밖에 있는 커피숍에서 아들을 만났어요.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나서 아들은 저한테 조용히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가 노하실까봐 말은 안 했는데 저희들 당분간 피임하기로 합의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5년이 넘도록 그 사람이 계속 피임할 줄은 몰랐어요. 이거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영희 설득해 볼게요. 저도 계속 아기 없이 사는 건 싫어요. 우리 영희 닮은 딸 낳고 싶거든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들은 티가 나게 제 와이프 편을 드는 거였어요. 그 애가 애를 낳고 싶지 않다고 화를 냈던 거나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선 모른 척 눈 감아 달라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들은 결혼하면 남의 가족이라고 하더니 저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못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 며느리에게 더 이상 아이 문제로 잔소리하거나 간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처음에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인 줄 알았던 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며느리의 친정 부모였던 그 사람들도 역할 대행 회사에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며느리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속이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펑펑 울면서 이런 변명을 하는 거였습니다. 예,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그대로 말할 것이지 왜 상견례 날에 그 사람들을 부모라고 나를 속였니?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알게 되면 어머니가 이 결혼 반대하실까봐 겁이 났어요. 제가 부모도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것도 서러운데 시어머니가 될 어머니한테까지 얕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며느리는 소름 끼치게도 이렇게 우는 것조차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마치 연기자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저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결혼을 반대했을 거예요. 제게서 아들을 뺏어간 그 몹쓸 며느리를 경찰에 고발도 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물론 저도 화가 났고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불쌍했거든요. 얼마나 세상에 치였으면 그런 역할 대행 부모까지 써서 내 아들과 결혼하고 싶었을까 치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이용해 먹은 거였습니다. 깜찍하게 가짜 눈물을 보이고 뒤에서는 저를 만만하게 보았겠죠.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화가 치솟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 문제로 몇 번씩 다투었지만 며느리가 항상 이기고 끝이 났어요. 아기를 갖기 싫다, 그냥 오빠랑만 살고 싶다 하면서 며느리는 점점 저의 존재조차 귀찮아하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며느리에게 화를 내고 결국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되지 않게 내가 나갈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집에 없으면 며느리가 그냥 멋대로 풀어져서 제 아들을 함부로 구박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선뜻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청천벽력 같았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밤사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나이가 아마 40살도 안 됐을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 제 머리도 때려보고 볼을 꼬집어 봤지만 아들의 죽음은 어이없게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경무에 시달린 것도 아니고 어디가 아픈 적도 없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죽다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의심스러웠던 것은 며느리의 과장된 행동들이었어요. 오빠, 나를 두고 가버리면 어떡해. 나 이제 누구 믿고 살라고. 며느리는 우리 아들의 장례식 날 오열을 하며 기절까지 했습니다. 저 역시 충격으로 기력이 없어 힘없이 누워있다가 장례식 손님들이 올 때만 겨우 일어나곤 했습니다. 제 언니 동생들까지 제 남편 장례식에 이어 아들까지 죽고 나니 저를 껴안고 울며 같이 슬퍼해 주었습니다. 가족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발인을 할 때 며느리는 아들의 유해를 화장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선산에 아들을 묻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끈질기게 아들을 화장하자고 저에게 졸랐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기분이 강하게 들어 며느리를 떠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너 혹시 우리 아들 죽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지 않은 거니?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넌 그게 이상하지도 않아? 그게 아니고요. 땅도 모자란데 화장해야 한다고 저기 관리사무소에서 말을 해서요. 어머니, 제가 그 장례식은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며느리는 갑자기 손끝을 달달 떨면서 말까지 더듬는 것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이상행동을 보이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의심스러웠던 것은 발인이 끝나고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보험 서류를 보았습니다. 아들 앞으로 엄청난 액수의 생명보험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죽기 몇 달 전의 말입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모른다고 앵무새처럼 답변할 뿐이었어요. 보험 관계된 것은 아들이 다 일임했다고 그 애는 뻔뻔스럽게 발뺌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아들은 슬픈 얼굴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 아내를 조심하세요. 저는 아내 때문에 죽어서 구천을 떠들고 있어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는 아들을 부르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위에 눌린 채 악몽을 꾸다가 땀이 흥건해진 채로 깨어났어요. 그때가 새벽 2시 44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지만 저는 방금 꾼 꿈처럼 아직도 그 꿈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두려움에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며느리의 실체가 의심스러웠고 억울하게 죽은 아들이 불쌍해서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 후에 저는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경찰서로 가서 아들의 의심스러운 죽음을 조사해달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아침밥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저를 맞이했고 같이 아침 식사나 하자고 했어요. 식탁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고요. 며느리는 이미 제 몫으로 한 그릇을 떠서 제 밥그릇 옆에 두었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걸 먹었다간 저도 아들처럼 어떻게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며느리가 냉장고로 간 틈을 타서 찌개 그릇을 바꿔놓았어요. 며느리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바꿔친 찌개를 한 입 떠먹었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음식에는 입도 대지 않고 가만히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찌개를 먹자마자 입에서 거품을 내뱉으며 괴로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푹 쓰러졌고 저는 깜짝 놀라 얼른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고요. 저는 집으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며칠 전에 제 아들을 독살한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저에게까지 해코지를 하려고 찌개에 독국물을 넣은 것 같다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개거품을 문 채로 급히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경찰들은 제 집에서 며느리가 독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찌개를 증거물로 가져갔고 우리 집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들을 죽인 의심될 만한 정황들이 우수수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경찰의 조사 결과 며느리는 정말 기함할 만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더군요. 알고 봤더니 며느리가 제 아들 몰래 보험을 들어둔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아들에게 독을 먹여 죽인 것이었어요. 게다가 피해자들은 제 아들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애는 아들을 만나기 전에도 결혼 사기를 치고 다니며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그 돈을 받으면 즉시 연락을 끊고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영이란 이름도 가짜였고요. 여러분,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수법 아니겠어요? 저는 나중에야 경찰의 조사 내용을 전해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보험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제 아들이 죽고 말았다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자기 손으로 탄 독을 조금만 먹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말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 아들을 죽인 벌로 그 정도는 너무 가벼운 것이지만 그나마 며느리가 죽지는 않았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며느리가 사망했다면 저 역시 마음이 찜찜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 며느리가 죽어버렸다면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미제 사건이 되어 묻혀져 버릴 뻔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며느리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곧바로 경찰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며느리는 끝까지 버티지 않고 제 죄를 다 진술서에 써 자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열린 재판에서 며느리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감옥에 살고 있어요. 저는 시간이 오래 지난 후 깜빵에 있는 전 며느리의 면회를 딱 한 번 가보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얼굴을 보자 새삼스레 화가 치밀어 왜 무슨 이유로 내 아들에게 접근했냐고 따지듯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울면서 글을 써 창살 넘어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제 아들은 사랑했었다고요. 그러나 저는 그 아이의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 사람을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겠어요. 며느리는 일생이 거짓말만 일삼은 사기꾼의 허언증 환자였어요. 그러니 말을 못하게 된 것은 그 애에게는 천벌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제가 세상 살면서 가장 황망하고 견디기 힘들었던 사연이었네요. 제 인생 최대의 비극이자 믿을 수 없었던 비참한 사건이었죠. 제 인생에서 남편과 아들의 죽음을 연달아 당하다 보니 저 역시 몇 년 동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밝혀진 후 제가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2, 3년 동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행히도 큰언니가 제 옆에 든든하게 있어 주었어요. 언니는 제 대신 서울집을 정리하고 저를 고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심신이 편해질 때까지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정말 큰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도 아들 잃은 충격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망 보험금과 범죄 피해 보상금으로 포항 시내에 빌라를 한 채 샀어요. 대학가에서 그 빌라로 월세 수입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와 엮이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인간의 악함에 대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큰언니가 권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데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큰언니는 말했습니다. 벌써 아들이 그렇게 어이없게 가버린 지도 햇수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아들이 그리울 때면 그 아이의 꿈을 꾸곤 합니다. 그때 아들은 편안한 표정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 걱정은 이제 하지 마세요. 저는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다 나중에 만나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꿈을 꿀 때면 저는 베개가 촉촉하게 젖도록 눈물을 흘리다가 깨곤 합니다. 남편이 죽은 지는 20년이 지났고 아들은 10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얼굴도 아들의 얼굴도 그 꿈 덕분에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행동에 따라 책임과 보상을 받는 법인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면 벌이 따르고 선을 행하면 그에 맞는 보상이 따르는 게 세상의 섭리겠죠. 그래도 지금은 저를 생각해주는 언니와 동생들이 가까이 있어 마냥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저에겐 형부와 제부들 그리고 조카 애들도 있으니까요. 이제는 큰 조카들도 결혼해서 꼬물꼬물 귀여운 손주들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삼고 지내고 있습니다. 기구한 운명의 할머니의 사연을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인생은 새웅지마라는 말이 있죠. 나쁜 일이 지나가고 나면 제 인생에도 언젠가 무지개 같은 꽃이 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절망만 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고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희망 잃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살고 계시길 바라봅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한쪽만 깊게 생각하면서 비관적이 되지는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할머니의 길고 슬픈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밤바람이 차가운 계절이 왔네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신인 여자입니다. 올해 물난리를 겪고 전국 곳곳이 난리였는데 여러분들 사시는 곳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고지대라 안전하게 잘 대피해 있었답니다.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건 다름 아닌 저희 딸아이 때문이었어요. 딸아이가 이 이야기를 원래 자기가 쓰겠다고 했다가 엄마가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저한테 펜을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잘 못 쓰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네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적어보려 하니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네요. 그럼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처음 시작은 축복 같은 일이었어요. 저희 딸이 저녁을 깨작깨작 먹다 제 눈치를 보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는데 한번 찾아뵈어도 돼요? 저를 닮아 신중하고 사려 깊은 아이인데 결혼이라니 그 두 음절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딸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가끔 꽃이나 선물 같은 걸 들고 조심스레 집에 들어오곤 했으니까요. 그 남자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딸아이보다 4살 연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근데 예상은 했었으면서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딸이 이제 정말 독립이라는 걸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딸아이의 남편이 그리고 제 사위가 될 사람이 너무도 보고 싶더군요. 결혼? 이르지 않아? 요즘은 다 30 넘어서 가던데 너무 빨리 가려는 거 아니야? 아유,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라는데 얼른 만나나 봐요. 만나보고 얘기해요. 남편은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설득해 사위를 집에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위와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저나 남편이나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하는 결혼이지만 찬성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사위가 정말이지 똑 부러지고 딸만큼이나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확실했고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딸 굶기지 않고 잘 살겠다는 그 포부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예비사위 부모님 연세가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제겐 사돈 되실 분들인데 아버지 연세가 거의 칠순이라고 했습니다. 40에 애를 낳으셔서 집에선 자기가 막둥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런 거와는 별개로 사람 인성이 번듯해 보여 합격이었어요. 근데 사람 운명이 신기해요. 하나뿐인 자식의 결혼을 두고 열린 상견례에서 이 모든 것이 엎어지고 말았으니까요. 그날은 옷을 곱게 차려입고 딸과 먼저와 사돈 될 사람들과 사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문이 열리고 백발이 된 그 남자를 만나는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손과 발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새하얘졌죠. 마치 무언가에 맞은 것처럼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마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혹시 성함이 조봉래자 쓰시나요? 네,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아,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저를 기억 못 하시면 안 될 텐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 모르겠네요. 죄 지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느니 그 말이 맞네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만나죠? 우리가 악연이긴 한가 보네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 식구로 둘 수 없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여기 상견례 자리야. 뭐 하는 거야? 다 이유가 있다. 내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 가자. 엄마, 이대로 가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다짜고짜 딸을 끌고 나온 전 그만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딸은 제 눈물에 놀라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몰랐고요. 엄마,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인데? 우리 예비 시아버지랑 무슨 연이 있는 거야? 딸의 물음에 도무지 몸이 벌벌 떨려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간 후에도 저는 말없이 계속 있었어요. 딸아이는 답답해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딸 결혼 망쳐놓으니까 속이 시원해? 당신이 뭐라 해도 난 이 결혼 허락 못해, 절대. 그러니까 왜? 대체 왜냐고, 엄마? 못한다면 못하는 줄 알아. 엄마 더 말하고 싶지 않아. 넌 네 방으로 들어가. 남편 입장이나 딸 입장이나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저는 이 모든 것을 말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사람의 인생에서 상처가 되는 것은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다는 말. 저도 그랬어요. 몇십 년이 지난 일이었지만 잊을만도 한 일인데 스스로 이해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그렇게 파토가 나니 사위였을 뻔했던 녀석은 계속해서 딸에게 연락이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오빠. 나도 잘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엄마가 말을 안 해. 미안해, 오빠. 나도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어. 딸은 제 눈치를 보며 방에서 그런 통화를 하곤 했어요. 저는 잠들지 못하는 밤을 딸 목소리를 듣다 그 끔찍했던 기억 속을 헤엄치다 그렇게 뜬 눈으로 보내곤 했죠. 그리고 이날 사위 녀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무슨 일인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요. 그런데 저 어머님, 저 진심으로 우리 혜영이 사랑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을 진실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이대로 이 결혼 깨질까 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욕먹을 각오하고 용기 내어 찾아왔습니다. 언제든 좋으니까 마음이 풀리시면 결혼 허락해 주실 거란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애걸하는 사위의 목소리는 간절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흔들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자네 운명을 믿나? 운명이요? 나는 사람의 삶 속에 운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태어난 환경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겪는 일들도 정해진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네. 근데 자네와 우리 혜영이는 운명이 아닌 것 같네. 둘이 이어질 운명이었다면 애초에 내가 자네 아버지를 우리 혜영이 시아버지로 만날 리가 없겠지. 자네에게 미주알 고주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자네 아버지한테 당한 게 많네. 그 사람으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어. 여기까지만 하겠네. 내 입장은 충분히 전달한 것 같으니 이제 돌아가게. 어머님. 엄마 제발. 딸과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고 남편도 옆에서 혀를 차고 있었지만 악역이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 이 일을 어쩌면 내가 후회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 결정을 바꾸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의 최선은 이거였어요. 남편과도 한동안 이 일을 두고 싸웠어요.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그래? 대체 왜? 설마 당신 그 일이야? 당신 어렸을 때 괴롭혔다던 그 사람이 혹시 사돈 될 사람이야? 그래, 만약 그렇다 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 그래도 우리 애가 간절하잖아. 저렇게 밥도 못 먹고 회사도 못 나가고 저러고 있는데 이대로 둘 거야? 며칠 혼자 무언가를 생각하던 남편은 눈치를 챘는지 그 일을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예민해진 제 입에선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정승 떨지 말라고 하세요. 안 죽어요, 그래도. 뭐라고? 자식한테 그게 할 말이야, 그게?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자 곧이어 방 안에서 딸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지갑과 외투만 챙겨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제 고향이 있는 친정으로요. 엄마, 나왔어요. 어머니는 버선발로 맞이해 주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산나물에 고봉밥에 된장국에 상추까지 준비해 금방 한 상을 차려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된장국을 떠먹으며 조용히 밖의 공간을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에 온 고향인지라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저 집 앞마당에서 진숙이랑 뛰어놀았는데 산으로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 울고 있을 때 철수 아저씨를 만났는데 아저씨 도움 덕에 무사히 집에 왔는데 너무 어린 시절이라 생각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막상 다시 와도 그때 기억이 여전히 선연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니? 네가 연락도 없이 여길 다 오고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봐. 역시 엄마는 엄마였어요. 저를 꿰뚫 듯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눈을 빤히 바라보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 이제부턴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릴게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였죠. 학교 다닐 적 저희 집은 참 가난했어요. 사실 학교 다닐 때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난이 도사리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가난은 불편하고 수치스럽고 때론 비참한 것이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야 그것을 몰랐지만 자라며 사람들의 시선과 맞부딪히며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떳떳하면 되는 거지, 나만 당당하면 되는 거야 라고 수십 번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그 자존심이 다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몰래 울고 마음 아파하고 애석하게도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자식들의 마음까지 보살피기엔 너무 바쁘신 분들이었죠.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게 바쁘고 힘들다 보니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거기까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으셨어요.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사는 게 퍽퍽했으면 그랬을까 압니다.
결혼하고 어렵게 자식 키우며 살다 보니 내 부모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허나 어렸을 때는 그러지 못했죠. 그저 왜 우리 부모님은 저런 직업을 갖고 계실까? 우리 집은 왜 그리 가난할까? 그런 생각들이 늘 자리하고 있었어요. 대다수가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은 어린 시절 제게 너무 많은 상흔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흔의 대부분은 국민학교 시절에 생겼습니다. 그저 뛰어놀고 친구들과 추억을 꽃피워야 할 시절, 저는 학교 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아이였어요. 바로 선생님 때문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의 별명은 호랑이였어요. 호랑이 선생님.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으로서 하면 안 될 짓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던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성을 붙여 편하게 조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조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처음 오셨을 땐 나이가 30살쯤 되었는데 젊은 선생이고 외모도 잘생겨서 여자아이들이고 남자아이들이고 할 거 없이 선생님 선생님 하며 잘 따랐어요. 학부모들도 궁금해서 한 번씩 학교를 방문할 정도였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이쁨 받으면 아이들은 그저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관심을 받고 싶던 아이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조 선생님이 부임하신 지 3달쯤 되자 원래의 본색이 슬슬 나타나더라고요. 어느 날 공기놀이를 하다가 한 아이의 실수로 작은 돌멩이가 조 선생님의 등 쪽으로 날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아프게 때린 것도 아닌지라 아이들은 킥킥대며 웃었어요. 근데 그 돌멩이를 맞은 조 선생님의 인상이 순식간에 아주 험악하게 변하더니 너 당장 따라와 라고 하며 그 아이를 교무실로 끌고 가더군요. 그 후 그 아이는 조 선생님만 보면 무서워하며 피하기 바빴습니다. 아마도 체벌을 하신 듯 했죠. 조 선생님은 체벌을 무척 잘 주는 선생님으로 유명했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조그만한 아이들한테도 가차없이 매를 들곤 했어요. 너 당장 따라와 하면서요. 엎드려 뻗쳐나 손들기는 기본이었고 가끔은 아주 무거운 책가방도 들고 서 있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만 봐도 악소리를 내며 도망가거나 고학년 아이들 뒤에 숨기도 했어요. 사실상 요즘에야 체벌은 절대 행해지면 안 될 것이잖아요. 선생이 아이들을 체벌하면 아이들이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권은 마치 하늘이 부여한 권리와 같았어요. 땅에 떨어질 줄 모르는 권리였기에 아이들 부모도 선생님 앞에선 고개를 굽히기 바빴죠. 매를 맞은 아이가 아파하며 집에 가도 부모님은 선생님이 우리 자식 교육을 시키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몇몇 선생님들은 이 교권을 악용하기도 했는데 그중 조 선생님은 그 방면에서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촌지를 알고 계시겠죠? 지금은 법이 생겨 이런 걸 주다간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엔 이 촌지가 아주 흔했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잘 사는 아이들의 부모는 선생님들에게 과일 같은 것들을 사들고 와선 그 안에 돈봉투를 슬쩍 넣어 전해주거나 아니면 스승의 날 같은 날에 면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와 몰래 전해주곤 하셨는데요. 우습겠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이 촌지를 대놓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조 선생님도 그중 하나였고요. 조 선생님은 당연하게 촌지를 받아들고 촌지를 준 부모의 아이만 편애하곤 했어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요. 정자라는 이름의 아이였는데 저희 반의 반장이자 집이 꽤나 잘 사는 아이였어요. 정자의 엄마는 무슨 날만 되면 매번 학생들한테 간식을 돌리고 꼭 선생님을 찾아와 얼굴을 뵙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정자가 놀다가 같이 늦게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학생 둘이 같이 지각을 한 셈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야, 너만 나가 있어. 복도에 나가 손들어. 어디 수업 시간에 늦어? 정자는 앉아 수업 듣고. 저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너만. 못하고 서 있어. 수업 방해되니까 나가. 네, 죄송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저는 그날 두 손 번쩍 들고 복도에 서서 하염없이 수업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 선생님은 자신이 벌을 세워놓고도 그걸 깜빡했는지 수업이 끝나고도 그냥 그대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전 계속 벌을 서고 있다가 팔이 너무 아파 잠깐 내려 밖을 보았는데 이미 해가 저물고 컴컴해져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선 왜 이리 늦게 들어왔냐 타박하셨고요. 차마 선생님한테 혼나느라 그랬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 그대로 집에 들어가 잠에 청했어요. 돌이켜보니 정자는 촌지를 준 엄마의 딸이었기 때문에 제외되었지만 저는 가난한 아이라 그러지 못했던 것이더라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일을 당하니 왠지 서럽고 슬픈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왜 우리 엄마는 촌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밥상에서 엄마에게 촌지를 주라고 말했어요. 왜? 니네 선생님이 촌지 안 준 애들 차별하니? 차별해. 정자는 벌도 안 선단 말이야. 엄마도 선생님한테 돈 줘. 아니, 뭐라도 갖다 줘. 그때는 그저 나도 혼나고 싶지 않고 이쁨 받고 싶은 마음에 그리 말했지만 당시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어려운 표정이 되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에 무슨 선생 천지씩이나 줄 여유가 있었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빠듯했는데요. 엄마로선 제 말을 듣고 퍽 심란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엄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나중엔 그 일을 두고 사과했지만 조 선생님의 만행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2학년에 이어 3학년이 되어서도 담임 선생님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계속 조 선생님의 차별 속에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자라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반 아이 중 말썽꾸러기 한 명이 조 선생님에게 대드는 일이 생겼어요.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조 선생님이 숙제를 안 해왔다고 그 아이를 혼내셨는데 체벌을 하며 혼을 내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였어요. 요즘은 용어가 바뀌어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엔 간질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그런 병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 선생님은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체벌하셨고 아이는 체벌을 받으면서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진 후 손과 발을 벌벌 떨며 발작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옆반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와 응급처치를 취해 병원으로 무사히 옮겨질 수 있었지만 조 선생님은 이에 대한 어떠한 징계 처분도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이에게도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도 당연히 했어야 할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인데 그 아이는 그 후로 조 선생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어렸지만 그때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학교를 다니는 조 선생님을 바라보며 뭔가 학교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 선생님은 그렇게 저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러고도 죄책감 한번 느끼시지 않은 채 학교를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조 선생님과 별다른 접점이 없던 제가 조 선생님을 유독 싫어하게 됐던 계기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쫀지 사건에 이어 하나의 사건이 더 터지고 만 것이었는데요. 당시 가난하던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사는 게 퍽퍽하셔 저희 할머니 되시는 분께 도움을 요청하셨나 봐요. 아이 키울 돈도 없다.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냐. 밤사이에 이런 대화들이 오갔던 것 같은데 저희 친할머니는 부모님의 사정을 듣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 테니 뭐라도 하나 해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부모님은 슈퍼를 운영하게 되셨어요. 사실 할머니가 마련한 돈도 마을 분들에게 구걸하다시피 해서 빌려오신 돈들이었죠. 즉 어떻게든 갚아야만 할 돈이었습니다. 정말 부모님은 슈퍼라고 이름 붙이기도 민망한 작은 슈퍼에 모든 인생을 거신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가 화근이 되었던 거예요. 저희 집이 슈퍼를 한다는 소문이 아이들 사이에서 떠돌게 되고 그게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갔나 봐요. 어느 날 조 선생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저희 집 슈퍼를 방문하셨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슈퍼 하신다더니 정말이셨네요. 가게가 아담하고 이쁜데요? 어머, 우리 영숙이 담임 선생님이시구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담임 선생님 오실 줄 알았으면 옷이라도 갖춰 입는 건데. 어서 이리로 앉으세요.
영수가 선생님 드실 과일 좀 사오거라. 어머니는 선생님이 오셨다고 불이 나게 과일을 사와라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정작 저희는 못 먹는 과일이었는데 선생님이 왔으니 없는 살림에 과일 가게애가 비싼 과일들을 줄줄이 내놓아야 했죠. 어머니는 선생님이 오셨다는 것만으로 기쁘고 설레이셨는지 그간 묻고 싶은 것들을 줄줄이 물으셨어요. 그나저나 우리 영숙이 잘 하나요? 얘가 아직 어려서 선생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영숙이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똑똑하고 인성도 좋은 아이입니다. 어머, 그래요? 아유, 선생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언젠가 학교를 한번 찾아갔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게 하고 죄송스럽네요, 정말. 아유, 얼른 과일 드세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네,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생님과 어머니 사이에 끼어들지 않고 저 멀리서 초조한 눈으로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어른들 대화에 끼어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만 있었죠. 처음에 조 선생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모든 게 낯설었는데 이제야 학교가 적응이 된다 이런 말들을 늘어놓으셨고 어머니는 열심히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조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였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물가가 올랐어요. 그쵸? 저는 아직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사는 노총각이라 그런지 요리해줄 사람도 없고 참 부담스럽네요. 뭐 하나 사 먹기도 겁나고. 아이고, 그래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조 선생님의 손에 슈퍼에서 파는 것들을 바리바리 챙겨주시기 시작했어요. 거의 이러다 슈퍼가 동이 나면 어쩌지 할 정도로 비닐에 이것저것 마구 담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어머님. 너무 과해요. 아유, 아니에요. 그냥 제 성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절대 부담 같은 거 갖지 마시고요. 오히려 제가 이것밖에 못 드려 죄송하죠. 이런,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히 잘 먹을게요. 처음에야 손사래질을 치던 조 선생님은 5초도 안 돼 태도를 바꾸셨고 잘 먹겠다고 하며 가게를 떠나셨어요. 조 선생님이 떠나자 어머니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신 듯 긴 한숨을 내쉬었고요. 허나 저는 뭔가 불만스러웠어요. 떠나는 선생님의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 보였거든요. 엄마, 저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 아버지 알면 어쩌려고. 아니, 그럼 어떡해. 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인데 이 정도는 드려야지. 엄마가 촌지는 못 줘도 이거라도 했으니 선생님이 너 막 미워하시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나저나 우리 영진이도 조 선생님께 배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뻐해 주셔야 할 텐데. 알고 보니 저희 동생 영진이까지 제가 다니던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 어머니는 더욱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떠난 자리만 바라보시며 그런 바람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씀하시곤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더라고요. 평소엔 아무리 손을 들어도 발표를 한번 시켜줄까 말까 했었는데 그날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래, 우리 영숙이가 한번 말해볼까? 라고 하시더군요. 제 이름이 호명되자 저는 열심히 시를 낭송했고 아이들은 웬일이지 하는 눈길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사실상 이게 엄마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란 걸 알았어도 그 순간에는 아이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다는 게 마냥 좋고 행복했어요. 어린아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하루라고 생각했던 조 선생님의 친절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로 끝날 줄 알았던 선생님의 슈퍼 방문이 계속되었으니까요. 어머, 선생님 또 오셨네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제 어머님이 싸주셨던 야채가 너무 싱싱하고 맛있어서요. 오늘은 사갈까 하고 들렀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니, 근데 뭘 사드세요? 제가 그냥 드릴게요.
처음엔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지만 선생님이고 하니 무료로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번 내어드리기 시작하니 그다음부터는 너무 자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 참기름, 통조림, 설탕, 식용유, 온갖 과자들. 선생님은 거의 자기 살림살이를 저희 집 슈퍼에서 해결해 가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돈 안 들이고 살림살이를 장만한 거죠. 어머니가 주섬주섬 이것저것 챙겨주실 때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현금이 부족한 걸 보고 의문을 품으시던 아버지가 이걸 알게 되면서 벌컥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아무리 선생이라 해도 이 많은 걸 다 내어주면 어쩌자는 거야. 앞으로는 절대 안 돼. 공짜는 없어. 아, 여보, 그래도 우리 애들 선생님인데 혹시나 선생님이 기분 상하셔서 애들한테 불이익이라도 주면 어쩌려고요. 아유, 그러라 그래, 그럼. 어디 얌체같이 도둑놈도 아니고 맨날 여기 와서 얻어가고 있어. 선생이란 놈이 카라멜 훔쳐가는 애들이랑 다를 게 뭐야? 순 도둑놈 같으니라고? 아버지 말이 맞긴 맞았습니다. 그 시절엔 크기가 작은 캐러멜 같은 걸 몰래 주머니 속에 넣어가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잡히면 아버지한테 된통 혼이 나곤 했죠. 근데 조 선생님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놓고 물건을 달라 하시니 아버지 말 맞다나 도둑놈이긴 하였어요. 마침 다음날 조 선생님이 오셨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선생님, 이걸 어쩌죠? 저희 애아빠 때문에 물건을 드리기가 애매해졌어요. 아, 이거 너무 죄송해서 어쩌죠? 네? 아유, 네,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잔뜩 불쾌하신 표정으로 돌아가신 조 선생님은 그 다음부턴 제게 발표도 그 어떤 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시며 그러셨죠. 박박 닦아라, 박박. 너무나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였지만 당시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저는 열심히 화장실 바닥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제 기억 속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에 모래처럼 꺼끌거리는 기억, 가끔은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괴로웠던 그 기억이죠. 그날은 체변 봉투를 가져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검사를 하진 않지만 저 때만 해도 기생충 감염률이 높아 변을 봐 가져가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신문지를 깔아놓고 조심조심 변을 보아 가져가곤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남의 똥을 가져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개똥을 가져가 온갖 기생충이 검출되어 혼이 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체변 봉투를 가져가야 하는 날은 정말 학교 가기 싫은 날이었지만 그날 저 역시 예외는 아닌지라 어쩔 수 없이 터덜터덜 봉투를 들고 교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체변 봉투를 교실 뒤편 수거함에 제출하기 전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야, 너는 회충약 꼭 받아가라? 네? 딱 봐도 위생관리가 안 됐잖아. 너는 꼭 가져가야 한다. 내가 특별히 네 이름 적어두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 사이에선 와르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뒤로 숨기며 고개를 푹 숙였죠. 그런데 조용히 눈물을 떨구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조 선생님은 한마디 더 얹으시더라고요. 이래서 가난한 애들이랑은 놀면 안 된다. 가난한 애랑 다니면 병균이 옮거든. 근데 잠깐만. 너 손이 왜 이래? 안 씻었니? 아유, 때가 이게 뭐야? 네, 저 집에 수도가 끊겨서. 하필 그날은 집에 수도가 끊겨 씻지 못하고 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아이들과 돌멩이를 주워 공기놀이를 하던 흔적이 고스란히 손톱에 남아 있었죠.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서 흙더미가 낀 제 손톱을 들어보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잘 봐라. 이렇게 손이 더러운 애들이랑은 더더욱 놀면 안 되는 거야. 기생충 감염돼 죽을 수가 있어요. 어떡해. 쟤랑은 놀면 안 되나 봐.
여기저기서 선생님의 말에 남자아이들이 짓궂게 반응하고 몇몇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아이들은 동정의 눈길을 보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이 슈퍼를 했어도 형편이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것뿐인데 이걸로 창피를 주며 모욕까지 퍼부은 선생님. 저는 그 뒤로 학교에 나가는 것이 고역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만 보면 뭐가 그리 웃긴지 신이 난 듯 웃어댔고 당시 놀이터나 다름없었던 골목길에서 어떤 아이들은 저를 놀이에 끼워주지도 않았으니까요. 공기놀이, 땅 따먹기, 말뚝박기, 제가 하던 놀이들은 모두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왕따가 되어버린 것 같았던 저는 더더욱 의기소침해져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그 누가 말을 걸어와도 후다닥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고 가끔은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죠. 소독차가 지나가면 야, 너 저기 가서 연기 좀 마시고 와라. 그래야 좀 깨끗해질 거야. 라고요. 선생님이 저를 대놓고 망신 주는데 어떤 친구들이 저를 존중해 주겠어요? 아이들은 저를 함부로 대했고 저 역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너무 괴로워 엄마를 붙들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 나 학교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아님 이사 가면 안 돼? 나 여기 다니기 너무 싫은데.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야. 허나 제가 어머니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하면 다시 또 슈퍼에 와 물건을 훔쳐갈 조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건 또 싫더라고요. 그래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런 국민학교 시절을 지나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해 소심한 성격은 변하지 못했고 늘 반에서 가장 말없는 아이 혹은 투명인간이었어요. 있는지 없는지 존재조차 모르는 애, 그게 저였어요. 조 선생님이 주신 영향 덕분에요. 그리고 그분은 제 기억 속에 가장 끔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물지 않은 가슴 속에 자리한 너무도 큰 상처는 영원히 남아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그 이후 결벽증이라는 강박증을 앓게 되었는데 제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 같으면 미친 듯이 박박 닦고 닦아야만 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지 가네요. 그게 정신병인지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손이 더러우면 모두가 저를 피하거나 외면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그 결벽증을 조금씩 고치게 해준 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남편 만나 딸 낳고 결혼 생활하면서 정신병도 나아진 겁니다. 특히 제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상인 딸이 생기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 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을 때 어머니는 절 붙잡고 많이 우셨어요. 어렸을 적 어느 기점을 이후로 말수가 사라진 딸이 이상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조 선생 때문이라는 걸 아시고 나서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로 내려왔구나.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나. 내 딸은 꼭 결혼하겠대. 나는 죽어도 그 인간을 보기 싫은데. 어떡하긴 뭘 어떡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야지. 어머니의 조언은 이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마음 가는 대로 해야 탈이 나지 않는다며 저한테 다 맡기시겠다고 했어요. 아마도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을 두 눈으로 다 지켜보셨으니 그런 말씀을 하신 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 이 얘기를 들려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껏 하지 못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요. 그렇게 다시 운전을 해 집으로 가는 동안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딸, 남편 전화였어요.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도 와 있더군요. 여러분이 조 선생님이었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이었는데 꼭 만나달라는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망설이던 저는 차를 끌고 조 선생님과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미리 와 있던 조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일어나셨어요. 왔어요? 앉아요. 네. 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조 선생님도 저도 한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커피잔만 바라봤죠. 그렇게 제 눈치만 보던 조 선생님이 겨우 입을 떼어 하는 말이 바로 미안하다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이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맞더라고요. 그 시절 나는 아주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조 선생님은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어린애들한테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선생이라는 거에 신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벌을 이렇게 받나 봅니다.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달란 말 안 합니다. 조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선 흐느껴 우셨어요. 그런 조 선생님을 지켜보다 조용히 내뱉었어요. 용서를 할지 말지는 제가 결정해요. 다만 애들 일만 말하죠. 애들 결혼시키는 걸로 해요. 대신 나는 당신을 사돈으로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딸 시아버지로 보기는 더더욱 싫고요. 그러니 둘 사이의 결혼은 허락하되 내 딸이 당신 집에 들락날락거릴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약속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에 조 선생님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거렸고 저는 뒤이어 집으로 가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씩 다 말해주었어요. 몇 시간이나 걸리는 이야기였지만 딸과 남편은 그 사이 조용히 제 이야기만 들어주었어요. 이야기를 끝낸 후엔 딸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저를 안아주며 엄마, 잘 알지도 못하고 막말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선 엄마, 나 이 결혼 하지 않을게.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더군요. 허나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내 과거 때문에 네가 행복하지 못하면 엄마는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결정한 거야. 결혼 허락하기로. 그러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처럼. 엄마는 너 낳고 너무 행복했으니까. 제 말을 들은 딸은 며칠을 망설이며 결혼하지 않겠다고 뻗대었고 저와 힘겨운 말씨름을 해야 했지만 결국 제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선생이 함께 식장에 앉아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괴롭거나 하진 않았어요.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죄 지은 사람 마냥 행동하는 걸 봐서 그런지 속이 거북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딸은 무사히 결혼식을 치루었고 저는 악몽을 꿀 줄 알았지만 나름 편하게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남자의 사과를 받았고 아직까지 가족이든 뭐로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단 제 딸이 원하는 결혼 시켜주었다는 점에서 딸의 행복을 지켜주었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애미 입장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한없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도 아까운 것, 그게 엄마 마음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선생은 동창회에도 나가 자신의 잘못을 사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창회에서 말하길 저를 만나 인생에 꽤나 많은 회한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번 일이 그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친 듯 합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딸이 결혼했으니 부부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특히 남편이 이 일을 겪고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변했는데요. 저를 데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려 하고 있고 집에 들어올 때면 꼭 저 좋아하는 것들을 사들고 놔요. 남편은 결혼해서 사는 동안 제 상처가 그리 큰 줄 몰랐다며 함부로 말해 미안하다고 앞으로 자기가 더 잘하겠다는 기특한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별거 아닌데도 그런 말 들으면 괜히 위로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역시 가슴속에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디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가요? 허나 그 상처에 언젠가 아름답고 진한 향기를 가진 꽃이 피는 날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어봅니다. 오늘은 딸의 바람으로 이렇게 글까지 써보았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제 가족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 팔불출 같았을런가요? 그래도 용기 내 쓴 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사는 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